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가곡에 관련된 프로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가곡에 관련 프로는 좀 드문데 상당히 신선하고 또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꽤 많이 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마 그날 프로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이대 김효근 교수님하고 비슷한 연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다니던 시절은 정말 한국 가곡의 전성기였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시기였고요. 현재 아이돌들 못지않게 오히려 아이돌들을 더 능가할 만큼 가곡의 스타들이 많이 존재했죠. 많은 성악가분들, 엄정행 씨라든지 또 백남옥 씨라든지 이규도 교수, 최리숙 씨. 그 당시에는 가곡의 밤이라고 불리우는 연주회도 꽤 많이 열렸었습니다. 봄이 되면 봄맞이 가곡의 밤, 가을이 되면 가을맞이 가곡의 밤, 또 신춘 음악회. 근데 어느 해부턴가 이게 조금씩 시들어지더니 지금은 한국 가곡이 상당히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한국 가곡 100년이 된 해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꾼다 이러면서 새로운 젊은 성악가들과 또 젊은 작곡가들이 한국 가곡들을 발표하고 또 TV에서도 일종의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다시금 가곡의 그 진수들을 맛보는 그리고 또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는 반가운 추세에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열기는 지금 없죠, 아무래도. 근데 오늘 이제 가곡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의 트로트 붐이 엄청나게 불었죠. 각 방송마다 트로트 관련된 경연대회도 많았고 트로트 관련된 스타들도 많이 배출하고 전국이 트로트 열풍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도 트로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예전 트로트들은 지금도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곡이 되고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 그 트로트의 열풍 속에 있는 아이들 혹은 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트로트를 같이 부르고 즐겁게 이러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일부 트로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는 대부분 성인적인 정서가 많습니다. 사랑 얘기라든지 이별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또 어떤 멜로디들은 흥을 돋구기 위한 특별한 정서는 없지만 그 멜로디 자체가 즐거운 것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성인들 팀에 같이 껴서 트로트를 즐기는 가운데서 과연 어떤 정서를 가져갈 것인가. 나이가 8살, 7살, 6살 되는 어린애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거죠. 즐겁게 부르고 흉내는 잘 냅니다. 또 트로트에 재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이 또 엄청난 솜씨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을 보다 보면 전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야 되는 정말 좋은 정서들하고는 좀 별개의 그 성인들이 겪는 어떤 성인들의 세계들 이런 속에서의 정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요라든지 또는 세계 명곡들 우리 가곡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잔잔하게 형성돼야 되는 깊은 정서, 넓은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성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동요들도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그 당시 이제 클래식 작곡가들이 대부분 동요 작곡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요의 선율들이 정말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곡들을 좀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좀 들려주고 또 이것이 이제 가족과 같이 부르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족 애가 생기고 또 단합도 생기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님이 노래를 꽤나 좋아하셔가지고 노래는 잘 못하셨어요. 약간 음치 비슷한 그런 분이셨는데 노래를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들 특히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책을 한 권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명곡 365곡이라고 하는 매일 노래를 하나씩 불러야 되는 명곡집이 있었는데 유명한 미국 민요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터의 민요들 언덕이의 집이라든지 켄터키의 집, 올드브렉 또 스와니강, 여수 등등 정서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곡들 그리고 또 이태리 가곡에서 또 유명한 것들 또 독일 가곡에서 유명한 것들 예를 들자면 보리수라든지 오솔레미오 산타루치아 등등등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책의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팝송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팝송들 또 영화 음악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들 터키 음악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르헨틴 음악 중국 음악
일본 음악 이런 것까지 섞여 있었던 참 알찬 이렇게 요만한 책이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절판되고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시절은 참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의 그 음악적 정서라고 할까요? 그건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다 거기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삶의 거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술적인, 특히나 음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곡들이 주는 정서들, 곡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상상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음악들을 통해서 현재를 위로받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포스터의 그 꿈길에서 같은 음악, 맨델스존의 노래의 날개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멜로디를 한번 직접 불러보게 되면은 흠뻑 빠지죠. 그 멜로디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 가곡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한국 가곡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920년대가 이제 한국 가곡의 그 출발이라고 보통 보죠. 특히 홍남파 씨의 봉선화를 가곡의 시초라고 보통 보긴 하는데, 거기에도 뭐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육성했던 것들이 가곡과 트로트, 그 당시에 트로트는 뽕짝이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다. 그래서 가곡의 출발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또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도 많고요. 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친일 작곡가라고 해가지고 또 유명 작곡가 몇 분들의 작품들이 공연이 안 되게 했거나, 심지어는 그 당시에 월북했던 작곡가들도 있죠. 시인도 있고. 이런 분들의 곡들은 모두 다 불리워지지 못하도록 규제가 됐던 건데, 일부는 또 거기서 해금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연주가 되는 곡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혼란한 상황이죠. 일제 상황, 또 저희가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제가 뭐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하에서 여전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들, 애환들,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달래기 위한 아름다운 노랫말과 그러한 멜로디들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곡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민족들을 위안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럴 수 있었던 큰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은, 근원에 대한 어떤 논쟁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원래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다가 이제 선율을 붙인 것이죠. 특히나 주로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완성되고 그것들을 부르게 되는 게 예술 가곡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통상 이태리 가곡, 뭐 독일 가곡 그러면은 독일의 유명한 뭐 뮬러라든지 괴터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시들을 슈베르트, 슈만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선율을 입혀서 예술 가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슈베르트 같으면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1000곡이 넘는 완성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도입되던 시절은 같은 형식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시기가 변하면서부터 점점 많은 발전들이 있게 되고요. 최근에는 현대의 아트팝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예전의 가곡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자유로운 형식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들을 많이 지금 좋은 가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새로운 곡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한국 가곡의 중심되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혹은 또 80년대에 있었던 가곡의 전성기 때 나왔던 곡들인데,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곡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곡의 그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다시 가곡의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률을 올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 매체들이 갖고 있는 의무면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들, 특히나 예술적인 감성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프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물론 그런 프로가 뭐 전체 프로를 다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한두 개만 그런 프로를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K-팝 뿐만이 아니라 K-가곡까지를 꿈꾸는 이런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가곡들을 띄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곡의 궁극적인 역할은 우리의 마음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정서를 풍부하게 만들고요.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한 군데 몰리는 이러한 패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요. 갑자기 프로덕션이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잃고 있었던 삶에 있어서의 단단한 정서들,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것을 치유받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바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서 한국 가곡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첨단적인 기술과도 융합될 수 있는 창조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자신의 능력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일의 능력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